어떤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 정상회담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했죠?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축하를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남북관계 잘 풀려갈까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비관적으로 보시죠? 일단 이번 합의 자체가 상당히 우리 쪽에 이번 합의를 좀 꼭 해야만 했던 그런 사정이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열린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합의의 배경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팀장 맡고 있는 손원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합의 발표 이후에 북한 쪽 동향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북한은 군사적으로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고 네. 군사력을 뒤로 물리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진지점령 근무 해제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해안포 포구가 폐쇄된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뭔가 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한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남북이 마라톤 협상을 해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자, 손원재 기자가 보시기에 남북이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어떤 이유, 특별한 배경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북한 쪽의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이번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네. 동시에 남북 협의를 갖자라고 제안을 해왔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을 얻어내려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북한이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남쪽도 좀 짐작하지 못했던 바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적인 문제 잠깐 임석 기자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좀 꼭 해야만 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엄청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경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고, 또 정치도 뭐 소통도 안 되고, 국내 정치 무능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북 문제도 이렇게 위기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겠죠. 그리고 지금 지뢰 사건에서 지뢰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또 위기는 고조되고, 전쟁 위기는 위기대로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면 네. 완전히 삼중의 그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예, 양쪽 다 예, 남북이 예. 좀 절박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예. 자, 그런데 합의 평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평하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또 대통령 정무특보죠.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결단을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네. 이게 이제 이걸 원칙 뭐 이렇게 결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론을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좀 그런 솔직하게 측면도 얘기하면. 있는데, 이제 그 제3군 사령부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해서 선조초 이후 보고하라 상황이 생기면 네. 이런 말을 한다든가, 또는 그 협상 도중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뭐 재발 방지, 사과, 유감 표명 확실히 받아내라 이런 걸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원칙 또는 일관성 이렇게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원칙의 승리라고 하는데, 그건 원칙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칙의 승리가 아니라 타협의 승리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또 강경론의 승리가 아니고 또 절충론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죠. 일방적으로만 해서 이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자, 대외적인 변수 먼저 좀 간단히 짚어보고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 중국 변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한다 이런 합의가 발표가 됐고요. 이번 남북 간의 합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부분이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열병식 참석은 이미 한중 관계 차원에서
사실상 결정되다시피 했던 문제였다고 네, 볼 수 그렇군요. 있고요. 네. 이번 사태는 그 이후에 좀 불거지면서 다만 중국이 한반도 사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는 어떤 네. 빌미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저는 그 중국 언론 보도에 이제 그 이번에 열병식을 방해하는 세력은 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네. 보도가 난 걸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자,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좀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좀 더 주도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중국이 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남북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면서 또는 이제 그 양쪽을 조정하면서 그 자기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남북이 이후에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하게 된다라면 중국이 사실 개입할 여지 자체가 축소되게 되겠죠. 그렇죠. 남북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주게 되는 거죠. 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최근에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의 어떤 변화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에 국가주석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13년 2월 12일에 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어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가시하는 차원에서 그걸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해버린 겁니다. 일단 그 이후로 그때 나빠진 관계가 네.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 국방위원이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 채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친중 인사인가요? 네, 중국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도 분류가 됐었죠. 분류가 네, 됐습니다. 그 사람을 처형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자, 국내 정치 얘기 다시 좀 간단히 해볼까요? 이번 합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합의 이후에 명확히 나온 지지도 조사는 없지만 그 남북 대결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회복했어요. 원래 남북이 대치하면 올라가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막 대통령이 이제 주목받게 되고 일거수일투 뭐또 군복리던 차림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29%까지 떨어져 있었던 지지율이 네. 이제 40%를 회복했고요. 남북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면은 어쨌든 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했죠? 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후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 네. 어쨌든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매우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한 데 대해서 그거는 합의 보도문을 네, 네. 왜곡하는 거고 이러면은 양쪽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죠. 근데 지역적인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크게는 큰 박근혜 틀에서는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여러 가지 또 야당도 고민이 많죠. 네, 고민은 많겠네요. 예, 내년 왜냐면 총선 걱정도 해야 되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정치 경제는 박근혜 정부 무능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훨씬 더 잘한다. 특히 이제 남북 대화, 협력, 교류 이런 문제는 우리의 전매 특허 이런 거였는데 이제 잘 되니까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축하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 등에서 좀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고민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을 좀 두 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국 회담을 계속해서 하기로 했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가 됐지요. 앞으로 남북 관계 잘 풀려갈까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비관적으로 보시죠? 일단 이번 합의 자체가 상당히 좀 추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산가족을 한다라고까지만 돼 있지 그 이후에 남북 당국 회담이나 인간교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 회담을 이어가면 그런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너무 축적된 신뢰가 좀 부족하다. 신뢰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남북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양쪽 모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뭐 이번에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그 유감까지 받아냈다. 네. 뚜렷한 유감까지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이후에 나가면 이긴다. 네, 계속 네. 그런 태도를 좀 고수할 것 같고요. 북한도 이번에
밀렸는데 계속 또 밀릴 수 있겠느냐 이런 자세로 임하게 되면은 글쎄요 크게 어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쏙 박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자,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 박 대통령이 생색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쟤네들이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쪽에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다 양쪽에 서로 양보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더 노력하자. 쌍방이 노력하자. 남북이. 이러면은 저쪽에서도 좀 더 진전된 어떤 그 개선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필요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마련된 지금 이명박 정부 일을 한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대화 국면이 조성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도 이번 기회를 가능하면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고 어렵게 지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래도 여지는 잘 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높다 예, 이렇게 예. 보시네요. 자, 이거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통일부가 아니고 청와대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지금까지 원래 남북 관계는 대통령 의자라고 불러왔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상 통일부는 주도권을 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다만 주도권을 진 걸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신임을 몰아서 통일부 장관을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으로 임명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 네, 네. 통일부가 주도권을 질 수도 네, 있다. 그게 가능했던 그런 얘기네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그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영표 장관이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한가요? 홍영표 장관 개인의 그 신뢰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금 청와대 그 안보실 전체의 구조상 그 홍영표 장관이 이렇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짜여 있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임기 후반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하고의 어떤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손원재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 이 정도로밖에 현재로서는 좀 추정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일단 그 정상회담까지 나아가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쪽에 네. 좀 신뢰가 일단 쌓여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까에 대한 공통적인 일정한 합의의 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그런 기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해 오신 바 비춰봐도 정상회담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서둘러서 추진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 국면에서는 정상회담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경제도 어렵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여건도 좋지 않고 그러면은 네. 총선 대선에서 정치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의제이기도 하고 또 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긴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렇게 회담을 한 적이 있죠. 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수 정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가능하면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에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원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